네, 저희 김영재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 역할의 최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들 연출한 한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속사람 문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영화 보시면서 아마 내가 이 비슷한 이야기 뉴스에서 봤는데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야기를 또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들을 예정이고요. 또 문경민 작가님께는 이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는 여기 집에서도 보고 여기 와서도 봤는데요. 몰입되어서 더 보기는 했으나 무척 힘들게 봤다는 점에서 제작이 고생했지 않나 싶습니다. 보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죠. 소설을 수련한 어떤 콘텐츠 영상물이나 아니면 소설이나 마찬가지로 소설의 고통을 다루는 고통을 다루는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미안함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 감독님께 다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시작할 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문구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도 그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돌봄 청년 관련한 이슈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이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쓰신 과정이 어땠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취재를 하셨을 것 같고, 취재가 어떻게 이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시나리오로 완성되었을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의 그 간병살인 관련된 뉴스를 처음 접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간병살인까지 가는 이 상황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더 많은 뉴스들을 찾아보게 되고, 이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항상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뉴스 접한 날 이제 제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되게 늦은 새벽에 갔었는데, 굉장히 어린 이제 약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아니 저분도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주변을 안 돌아보고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것에 대해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었고요. 쓰면서는 이제 그 조기영 작가님이라고 실제로 가족 돌봄 청년 이제 당사자이신 분이 쓰셨던 책들도 많이 참고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그때는 이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너무 다양한 진짜 형태의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 영화에 담아야 되지라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고, 이 영화에서 솔직히 욕심을 많이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상황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게 좀 정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답이죠. 이 감독님 이번 이야기에서 사실은 되게 눈길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족 돌봄 청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운동하는 주인공을 내세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록 경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만 좋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화에서 보면은 기록이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게 이런 어떤 어려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같이 운동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돈독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나랑 제일 친한 친구지만 사실은 경쟁 상대라는 데서 오는 그런 갈등 같은 것들도 영화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지 또 그게 육상이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 육상을 선택하게 됐던 거는 이제 그 어떤 한 이제 당사자분의 인터뷰를 보다가 그분께서 이 지금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끝나지 않을 마라톤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마라톤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숨이 가쁘고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신다는 게 그래서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그냥 마라톤보다도 그냥 단순한 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 순간들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그 가족 돌봄 청년들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런 집을 지금 이제 막 쫓겨나셔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좀 허들이라는 장애물을 그냥 눈앞에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허들이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리듬을 잃으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 순간들이 있는데 이 서연이라는 친구가 원래는 이 허들을 어쨌든 10개를 쉽게 넘던 친구인데 이 모든 상황들이 쌓이면서 첫 번째 허들도 넘지 못하는 순간이 이제 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그 교우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의 허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간병으로 인해서 다 이제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같이 놀 시간도 있었고 뭔가 연락도 주고받을 여유로움이 있었는데 간병을 하면서부터는 무조건 집으로 가야 되고 같이 할 시간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는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우 관계들이 정말 더 끈끈한 그런 운동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마라톤 관련해서 읽은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마라톤에 굉장히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지 않는 순간에 대해서 정말 끝나지 않는 마라톤 같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할 텐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달리는 속도를 보면은 일반인들은 거의 전력으로 달리는 수준으로 계속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느리게 천천히 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긴 구간을 달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전력 질주하면서 쉬지 않고 아주 긴 거리를 달리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이 달린다라고 하는 행위가 계속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이걸 멈출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을 연기하신 최혜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나리오 보시고 이 서연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단순히 좋다 싫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캐릭터거든요.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고등학생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하려고 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서연이라는 인물을 읽었을 땐 사실 어떤 나이가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물의 매력을 느끼고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가히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고 그런 선택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가끔은 뭐 그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멋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말밖에 못한다는 게 아마 서연이가 고등학생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연기하시면서 어디까지 표현해야 될까라는 것도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감정을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부분들도 많고 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판단될까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연이의 대부분의 대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연이는 그렇게 감정을 특별히 이렇게 잘 표현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다고 대사를 통해서 저는 유추를 했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 사실 진심을 담아서 토해내는 부분들에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답답하게 말을 못하고 싸운 것들이 있어야 그때 말에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랑의 씬을 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차가운 서연이지만 감정적으로 정말 울컥울컥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끼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선배님이랑 할 때 느껴지는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아버지 연기하신 김은재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반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움직여버리는 순간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정말 온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근육만 움직여서 의사표현을 하는 연기를 계속 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화 속에서 연기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러니까 다른 영화나 다른 작품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연기에 접근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쨌든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그 경과를 보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의 그 단계를 보여주는 걸 감독님하고 계속 수시로 체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쨌든 독립영화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공간 안에서 정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그 병세 그 좀 나아진 모습이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감독님하고 정말 그 부분만큼은 집중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걸 놓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야기 흐름이 또 끊어져 버리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실은 전 촬영 중에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 영화 보면서 사실 그 후반부에 결정적인 장면이 계속 연달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 중에서
이제 그 아버지 방문 닫고 서연이가 이제 거실로 나오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마지막 할 말을 다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얼굴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닫힌 문 너머로 그 대사들이 막 들려오는 순간에 좀 영화를 보는데 계속 뭐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직접 얼굴을 보여주거나 눈을 마주치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현장에서 감독님이나 다 같이 스태프들까지도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촬영하실 때 혹시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실은 아버지 보내드리고 나서 찍었던 장면이라 저는 그때가 좀 그 원래는 되게 좀 쿨하게 연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실은 이게 감정이 더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본연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고 오빠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건데 이렇게 자기도 죽기 싫죠. 문석도 죽기 싫거든요. 이 딸내미를 두고 어떻게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더 이렇게 좀 넣어서 했는데 그거 없으셨어요. 그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렇게 뭐 문이 닫히고 뭐 하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많이 울컥울컥 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만 찍은 게 아니라 실은 앞에 장면부터 그거를 다 찍었는데 그거를 누르고 있다가 이게 그날 마지막 엔딩에 이렇게 터져버리더라고요. 살고 싶다라는 마음. 네, 이번에는 문경민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뭐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이 좀 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는 이 감정의 섬세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문경민 작가님 책 중에서 훌훌이라는 책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청소년의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작가님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른 성인인 작가가 청소년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할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기 쉽고 나도 옛날에 어릴 때가 있었으니까 그땐 그랬어 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작가님 책을 보면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느낌으로 눈높이를 잘 맞추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서 이 허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의 감정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민정이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와 그 주인공이 이게 대비되는 부분들이 좀 유독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민정이는 장애인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러니까 상태가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정에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가정에 있는 민정의 가정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붙어 있는 거죠.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민정의 좌절은 역시 서연처럼 끝이 없는 고통이 얘한테도 놓여 있는 거거든요. 비장애 형제의 삶의 이야기가 이 민정에게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의 어떤 좌절과 고통이 약간 결이 다르게 찾아온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두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는 특히 청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을 쓸 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대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소설을 시작을 하거든요. 영화를 만들 때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이 영화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의 한 역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촘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잊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걸,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연민의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영화 되게 좋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민정이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게 저도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정이라고 하는 게 그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친구이자 나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사회에서 어떤 판정을 받는가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 허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물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섬세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느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영화 보시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들었던, 좋아하시는, 아니면 울림이 컸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고 이유는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민정과 서연이 그 정면진 위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화의 내용들이 걔네들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걔네들이 바라는 미래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됐을 때 나중에 결국 그 민정이 쓰러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서연의 그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아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리고 고통에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처절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는 그 대비가 되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네, 이번엔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허들에 대한 관람평 중에서 필리로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국의 그런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케노치 감독이 너무너무 유명한 감독님이 계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는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 잘 다루는 감독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케이로치라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유사한 경험을 하는 당사자가 사회에 자주 존재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인간극장 같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인공이 역병을 딛고 일어나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시는 과정, 그다음에 촬영하시면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걸 밖으로 누군가는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제가 그 걱정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도 사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마음이 움직였고 이걸 꺼내면 최대한 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이제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좀 그 당사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걸 어떻게 보실지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게 폐가 되진 않을까, 꼭 이런 뭐 극단적인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살아가고 계시던데 너무 내가 이걸 자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사실 걱정도 가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영화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잘 만드시는 감독님들이 이 이야기 하셨다면 더 훌륭한 영화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라는 약간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만들자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영화 엔딩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마지막 장면 어디서 끝낼까? 이 어떻게 되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나? 이것을 완전히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법정에서 이야기를 끝내는 영화에서 같은 방향과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걸까 같은 식으로 엔딩 관련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실제로는 어떠셨을지 또 다른 엔딩을 떠올리신 것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뒤에 엔딩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망이 없는 영화를 며칠 전에 이제 이명세 감독님이 그 얘기하신 빛이 한 줄기도 없다 이 영화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시나리오 단계부터 너무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거라 엔딩을 사실 뭐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빛을 남겨놓은 장면이 있었고 실제로 촬영도 그걸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처음 생각했던 마음이 이 영화를 보시고 제가 이제 처음 가족돌봄 청년의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었고 만약에 제가 그 뒤에 조금의 희망이라도 넣게 된다면 보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해소가 조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답답하게 극장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마무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끝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체 씬을 아예 다 편집 과정에서 드러내면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줄기 희망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차가운 도시의 감독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촬영하시면서 이거는 나 진짜 좀 이번에는 진짜 뭐 좀 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혹시 받으면서 촬영하신 장면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하고 또 완성된 영화를 볼 때는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랑 또 영화를 막상 볼 때 느낌이 확 깊어진 그런 장면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인상적이었던 씬, 그 다음에 완성된 영화에서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씬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선생님, 저 방금 전에 감독님 대답에 이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이 될 뻔했었던 그 장면에서 제가 허들을 정말 잘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나왔다고 이렇게 막 카메라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 나 좀 했다라고 한 장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꼽을 것 같지만 네, 저도 감독님의 그 어떤 답답함을 안고 갔을 때의 효과가 더욱 저희 영화 잘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한 얘기고 제가 아빠랑 병원에서 하는 잔잔한 대화들 속에서 좀 감정적인 울림이 있었던 장면들이 있어요. 아빠 발 닦아주면서도 그랬고 아빠가 집 가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아빠랑 그 침대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는 촬영할 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빠랑의 교류가 되게 진했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전에 많은 대화가 오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그 촬영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냐라고 하면은 아빠랑 병원에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그 환상 장면이죠. 거기서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미소 지어준다라고 끝나는 건데 감독님께서 갑자기 감정이 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잖아. 여기서는 환상인데 왜 우리 그만 좀 울자. 맨날 나 계속 울어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아니라고 이거는 더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서윤이 같은 경우는 예빈 양은 정말 얘 뛰다가 갑자기 또 감정 잡아야 되는 워낙 그 하루에 찍어야 되는 분량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정말 그렇게 찍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눈물 흘린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감정이 확 오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나도 뭔가를 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리고 집에서의 장면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예빈이랑 그때는 저희 일상적인 대화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정말 연기만 했었던 것 같고 그 씬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감정 속에서의 그 자연스럽게 그때 빌드업된 어떤 아빠와 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스며들어서 그 마지막까지 그런 감정들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가님하고 감독님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른들이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청소년은 계속해서 어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어른들 이 영화에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어른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막 어른들이 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이런 어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 작품이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안 됐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게.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정도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어른들이 취하는 태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 어른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께 먼저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꼈고 내가 만약에 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럼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어른들이 등장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기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절박했던 고통에 처했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면서 그게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때 좀 더 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나은 세상이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더 나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좀 더 풍성했다면, 좀 더 넉넉했다면, 그러면 그 주인공 서현의 고통은 훨씬 더 경감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현과 그 아빠가 그 병원에 있을 때의 모습이랑 그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둘의 표정도 너무 다르고. 희망을 품는 모습도 다르고 심지어는 저는 영화를 잘 모르긴 하지만 빛의 양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좀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어떤 선의를 품는 것이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것도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역할들을 하는 어떤 국가의 역할들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 하는 분들의 그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일로만 담아두지 않고 자기 그 사람들의 기준과
자기 삶의 소명과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영화 보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네, 같은 질문 감독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른들을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좀 한 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하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다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은 착실하게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거예요. 딱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가 팔을 뻗을 수 있는 그 선에서 아무도 한 발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서연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시나리오 쓰시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처음에는 이제 이 시나리오에는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서 악인을 만들지 말자라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덤프트럭을 사기친 기태가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위협에 노출된 유혹을 굉장히 많이, 그런 범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흥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한 유혹들이 오기도 하고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악인이 이제 하나, 범죄자가 하나 들어가게 됐고, 근데 저는 뭐 모두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람들한테는 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도움이 어느 순간 나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면 다들 발을 빼는 것 같고, 그게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약간 믿음으로 다 같이 그냥 방관을 약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게 약간 지금 다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도대체 얼마나 그가 힘들지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처음엔 다 선의를 베풀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다들 탓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이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정말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 이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엔딩에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 뭐 복지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는 전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잘 되어 있는 복지 제도를 안내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안내만 해줘도 되거든요. 좋은 복지 제도가 너무 많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다 비껴나갔지만 사실은 복지를 받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누군가 도와만 줬다면 덤프트럭을 팔 수도 있었고, 간병을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었고, 너무 여러 가지 좋은 복지 제도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걸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상경에 놓인 분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는데 힘든데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영화에 계속 최대한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 복지센터 직원으로 나왔던 배우람 씨가 되게 얄밉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실은 이 친구가 스케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밤샘 촬영을 하고 와서
여기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시니컬하게 가는 거야 연기가. 안 했으면 좀 더 친절하게 나왔을 텐데. 자기도 빨리 차를 끝내고 가고 싶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얄미운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비하인드네요.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일단 영화를 보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좀 묵직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혜민 배우님 달리기 훈련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기술 종목이라 한 달 안에 완성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실 모르고 그냥 이제 코치님이랑 정말 열심히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촬영할 때 알려주신 거죠. 아, 촬영 끝나고 알려주셨죠. 네, 이게 저는 무조건 가능할 거라는 믿음으로 코치님이랑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허들을 넘는 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영화에서만큼은 관객들이 서연이의 감정을 좀 따라올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대역을 쓰거나 뭔가 해서 대역 썼나? 아니면 실제로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에서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가장 깨지지 않는 깨질 만한 부분을 만들지 않는 게 제가 할 몫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문경민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연하고 민정의 입장이 역전되는 대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연은 내가 성적 좋으니까 내가 가겠지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다가 민정이 나가게 됐고 너는 다음 대회는 아예 나오지 마라는 식의 상황을 알게 되는 대목이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이 앞에서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감정이 굉장히 극단에 치닫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서연이에게는 이 무릎 꿇고 비는 요 순간이 마지막으로 내가 뭐 해볼 수 있는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작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은 제가 여기서 보면 사회 구조리가 작동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구조리가 구조리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 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인 사람들이 구조리에 의해서 치명적으로는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증진되었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합니다. 힘들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빈약하죠. 물론 뒤에 부모가 있으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약하고 이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회 구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구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람은 뒤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뒤틀림이 그 장면에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표현 대사가 저는 거기서 그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정도까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독님 편집하시면서 아마 아까 이제 뭐 엔딩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찍었지만 안 쓴 장면도 있고 또 편집실에서 볼 때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특히 마음이 가는 장면이 있다면 감독님 입장에서 어떤 신이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뭐 사실 좀 인물마다 다 막 이렇게 정말
마음이 계속 가는 장면들이 다 있었는데 예빈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너무 많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엔딩에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빈 씨가 서연이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줘서 그 장면을 이제 저도 찍고 처음으로 이제 편집실에 가서 딱 보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 영화를 잘은 만들지 못했지만 어쨌든 만들긴 잘했다. 이걸 시도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고 영재 선배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아빠 괜찮으니까라고 이제 서연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빠가 저 말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막 눈물 참아내면서 이제 할 수 있을지 이제 좀 매번 볼 때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아빠의 마음이 제일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항상 이제 선배님한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울컥한다고. 실제로 보면서도 너무 울컥해요. 그 장면뿐만 아니라 너무 울컥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고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한 줄기의 희망도 주지 않으신 감독님이시지만 그런 면에서 더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하면서 배우님들부터 소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영화 어떤 분들께 꼭 추천하시고 싶으신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 이제 손을 보인 참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담아서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 허들한테는 정말 촛불 같은 존재이신 겁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 봐주시고 또 좋은 관람평 남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무대 인사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영화 보시고 이렇게 부모님 생각나지 않을까요? 네. 아이랑 제 와이프랑 첫째도 이 영화를 같이 봤는데 와이프는 펑펑 울고 아들은 안 울더라고요. 강연나서 그런지. 가족이 같이 보면 참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웃고 즐기는 영화도 물론 중요하죠.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주는 영화도 필요하지만 요즘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또 생각할 여지를 주고 또 마음 먹먹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가슴 울컥하게 해주는 이런 영화도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참여하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말에 가족이 이렇게 좀 우리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길 바래요. 이게 저도 오늘 가족이 왔거든요. 가족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영화이고 이거를 나도 언젠가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특정 누군가라기보다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단체로 관람을 하고 했던 관이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 친구들도 좀 감명 깊게 봐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나이가 어리더라도 한번 보면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오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눈길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시고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본 그 순간에는 뭐 답답하고 뭐 조금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영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찍었던 영화라서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조금 더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영화를 관람한 그 짧은 순간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이야기가 우울하지 답답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도 이 영화를 본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성장을 이뤘을 거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약간 좀 부산하게 했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집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 보고 났을 때 마음속에 탁 떠오른 첫 문장이 모두가 약해진다 였습니다. 모두가 약해진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가 약해진다는 그 문장이 저한테 찾아온 다음에 제 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마스크를 찍으면서 소송을 했던 문장은 뭐냐면 아주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열심히 살 거야 였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보시는 분들이 그래 뭐 결국은 어떻게 해결되겠지라고 극장을 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본 이상은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아동관리 영화제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아동관리 관련한 이야기들을 쭉 여러 가지 영화들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출품작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그만큼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이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의 삶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영화 보시고 이야기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집에 가시는 길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